반갑습니다.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해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막연하고 진짜 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된다면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건지 등 여러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고 오시는 말이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미 증거 자료도 다 확보해놨어. 이거인데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겁먹기보다는 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과연 저질렀는지 판단하는 게 우선이겠죠. 여기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간단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내가 상대의 사회적인 명예나 가치를 깎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뒷광고를 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철수가 그걸 보고 100% 뒷광고임, 나한테 증거 있음 라는 소문을 내거나, 영희 쟤 땡땡 대학교 나왔음, 나랑 같이 조별 과제도 했었는데 인성 장난 아님, 이런 글을 올린 경우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여부를 별도로 하고 상대의 사회적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시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돼요. 반면 이렇게 사실 여부에 대한 소문을 내서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닌, 영희 저 짐승보다 못한 라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 상대에게 경멸감을 줄 만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욕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내가 상대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부르고 말했더라도 정황상 그 닉네임이 상대를 특정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상대가 고소한다고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내가 남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는 등 내 흔적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쓴 증거 자료를 지우더라도 별도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지우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글을 지웠더라도 상대가 미리 캡처를 해두었거나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포렌식 조사도 진행될 수 있어요. 포렌식 조사란 쉽게 말해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삭제했더라도 그것을 복원해서 수사하는 방법인데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다툴 때에는 주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포렌식 조사에서 무슨 증거가 뜬다면 곤란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은 증거 자료가 고소당하는 분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 의견 표명은 처벌하지 않아요. 설사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이 의견 표명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을 하려면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글을 썼는지를 조사관이 봐야 하는데, 내가 무작정 겁부터 먹고 삭제를 해버린다면 오히려 내가 방어하기 위한 도구를 내 스스로 없앤 것이 돼서 사건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작정 글을 지우기보다는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한 말이나 썼던 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인정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나 혼자서 최대한 상황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냥 형사처벌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무적으로는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될 경우 나에게 전과 기록으로 남게 돼요.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형사처벌의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올 경우 벌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거나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경우가 좋은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이겠죠.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상대가 제시하는 기준이 참 다양했는데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벌금은 500만 원, 모욕죄의 벌금은 200만 원이란 점에서 이 금액 전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가 얼마만큼인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합의금은 나와 상대방의 합의가 되는 지점에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상대가 거절하거나 상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무리하게 합의를 보려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서야 저에게 찾아오셨던 의뢰인분들이 계셨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했던 첫 번째 사례는 의뢰인분이 네이버 카페에 제품 후기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경우인데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죄로 고소를 당하시니까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부 자세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글 내용의 대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점, 의뢰인분은 약 2년간 해당 업체를 이용하였고 그에 대해 이용 후기 형태로 글을 작성했다는 점, 다소 감정적인 표현은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작성 과정에서도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됐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증거 자료도 이런 부분 위주로 잘 준비되었고 좋게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의뢰인이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단톡방에 신문 기사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그 후보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고소를 하여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웠고 신문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고 공익적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SNS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거나 나도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모욕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런 류의 사건은 워낙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혹여나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막막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하나를 남겨둘 테니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민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